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요양원들은 평가가 멈췄다 시작됐다 지금 잠깐 또 중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제가의 원장님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잘들 지내고 계시죠? 내년도 평가가 예정돼 있지만 뭐 아직 기간은 많이 남아 있죠. 내년, 내후년 얼마 전에 저번 주였죠. 2020년도 재가기관 평가 결과가 공표가 됐었습니다. 결과 분석은 제가 영상으로 또 올려드릴 테니까 직전 평가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또 되짚어 보는 것도 우리가 다음 평가 준비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재가급여 평가 매뉴얼 Q&A 사례집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항상 말씀드리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거고 처음 접해보신 분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안내 차원에서 우리 재가기관 방문그룹 기본편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이렇게 Q&A를 좀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Q&A 1차 이제 또 영상이 끝나면 그 뒤에는 이제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또 주간 보호 각각의 별도 항목들에 대해서 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천천히 안 올려드리는 거 없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시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되세요. 자,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위험도 평가입니다. 위험도 평가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낙상, 욕창, 인지, 이 인지기능 검사 이 세 가지에 대한 거를 우리가 위험도 평가라고 하는데요. 질문을 한번 볼까요? 신규 수급자가 급여 개실 당일에 위험도 평가를 하고 이후 급여를 시작하였다면 급여 개시 당일 평가도 인정하나요? 자, 답변을 보시면 급여 개시일 당일을 포함하여 급여 개시 전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급여계에 반영하여 급여 제공을 하였다면 인정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원래는 급여 개시 전에 급여 계획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럼 급여 계획을 급여 개시 전에 구성해야 되다 보니까 당연하게 위험도 평가인 낙상, 욕창, 인지 측정과 더불어 욕구 사정은 급여 계획보다 먼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위험도 평가를 진행하고 이제 욕구 사정을 진행한 다음에 그 어르신 상태를 파악을 해서 그 파악한 걸 가지고 급여 계획을 구성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급여 계획은 반드시 우리가 개시 전에 우리가 공단에 입력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먼저 진행해야 되는데 여기 질문은 뭐냐면 위험도 평가를 하고 이후 급여 당일 평가도 인정되냐 이겁니다. 이게 시간상 가능할 수는 있죠. 예를 들어 뭐냐면 아침에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우리 어르신 상태 파악한 다음에 그죠? 빨리 돌아와가지고 개시 급여 계획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오후부터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러면 인정이 되는데 차라리 이렇게 하시지 않는 게 나아요. 만약에 정말 우리가 불가피하게 예를 들어 오늘 어르신 우리가 소개를 받았어요. 오늘 그죠? 근데 뭐 등급도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바로 내일부터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그냥 오늘 하신 걸로 급여계까지 입력을 끝내시는 게 좋으세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웬만해서는 급여 개시일이 만약에 5월 5일이라면 5월 4일 전까지는 급여 계획과 모든 걸 마무리 시켜주는 게 좋으세요. 괜히 평가들한테 이거 가지고 오해 사시면서 티격태격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하지만 저는 추천드리진 않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위험도 평가고요. 이 위험도 평가는 아시다시피 방문 요양, 목욕, 간호, 주간보호 단계에 모두 포함되는 겁니다. 자, 위험도 평가의 인지기능 검사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무학 문맹인 경우, 그죠? 글자를 모르시고 이런 분들의 경우 점수를 가산하는 것을 표에 추가해 사용하려고 하는데 도구 변형에 해당하는지요. 자, 위험도 평가 시 사용하는 도구는 관련 학회나 논문들은 검증된 도구이므로 서식 변경을 사용하는 평가 인정하지 않고 참고로.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질문은 뭐냐면 이분 나름대로 판단을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쓰고 있는 인지기능 검사가 KMSE가 있고 또 인지가 치매가 있나 없나를 판단하는 우리 시스트라는 측정 도구가 있는데 그 측정 도구에 우리가 무학무맹견에 대해 가산 점수 주겠다 본인이 이걸 바꾸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거는. 따라서 우리가 표준 서식 있죠. 별지 서식이라든가 이런 어디에서 나온 이 서식 같은 경우는 절대 바꾸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이거는 바꾸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위험도 평가 질문을 또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서비스 이용을 잠시 중단한 수급자가 있는데 연 1회 도래할 예정으로 평가를 방문했으나 수급자가 거부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죠? 만약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를 들어 작년 1월 1일 날 작년은 지금 5월이니까 작년 4월 1일 날 우리가 4월 뭐
10일, 좋습니다. 4월 10일 날 어르신 서비스를 했었어요. 근데 어르신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나 서비스 잠깐 중지할게 하셔가 작년 7월 달부터 중지를 하셨었어요. 중지를 했다가 언제 지금 5월 달이 됐잖아요. 지금 그러면 원래 우리가 1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연일해야 되지만 우리 2019년 매뉴얼 변경되면서 한 달의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즉 4월 10일 날 우리가 작년 2020년 4월 10일 날 이 위험도 평가를 했다면 올해 4월 10일 한 달 적용이 되니까 5월 10일 안에는 이 위험도 평가를 진행해야 되는데 수급자가 오지 말래요.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이라 봐주시면 되세요. 자, 답변을 보면 계약을 유지 중인 수급자에게는 연일의 이상 평가를 실시하는 건 원칙이며 수급자가 서비스 종료 의사를 밝힌 경우는 계약을 해지해야 된다 이겁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수입자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여 기한 내 위험도 평가 및 욕구 소양가 수행이 어려운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사유에 인하여 상담 내역 등의 코로나19로 인한 미실 사유가 확인되고 서비스를 재개시하기 전 실시할 필수사항 충족 사항을 인정합니다. 제가 얘기했던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계약을 중지를 하시는 게 오히려 제일 깔끔한 겁니다. 제일 깔끔한 건데 만약에 나는 서비스는 중지는 안 할래. 그 대신 너네 오지는 마. 이겁니다. 이거. 나는 오지 마. 근데 여기 이제 사례가 나와 있는데 사례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2019년 7월 1일 날 서비스를 했어요. 그 다음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라고 하시면 되세요. 마지막 작성일이 7월 1일. 그러면 한 달이 도래하면 6월 30일이죠. 그죠? 그 다음에 30일에 또 유예기간을 주잖아요. 즉 8월 1일까지 실시하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 밑에 이제 그 불인정 사례 2번이 그런 얘기인데요. 불인정 사례 2번이 똑같이 만약에 6월 30일 서비스 이용했으면 불인정, 즉 뭐냐면 이용계약만 서비스 미용은 추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분이 거부했다 안 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증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부를. 근데 거부하더라도 우리는 평가 기준 내에 어떻게든 유예기간까지 준 겁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 사례 말이 많은데 결론은 뭐냐면 저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1년이 남겨주도 하더라도 틈틈이 그 전에 전화하셔가지고 측정을 진행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건과 같은 경우는 분명히 거부하더라도 측정이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만약에 끝까지 거부하신다면 계약을 종료를 진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질문인데 크게 이렇게 말이 많았던 건지, 그죠? 인지기능 검사의 경우, 다음 질문 또 볼게요. 다음 질문. 자, 인지기능 검사의 경우 언어장애가 있거나 의사소통이 안 되는 수급자는 실시가 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즉, 자, 답변이 뭐라고 나왔냐면, 수급자의 건강, 기능 상태, 언어장애 등으로 인지기능 검사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미실시한 경우 충분한 사유가 확인되어 인정하며 미실시 사유는 욕구평 상담증 이 무슨 얘기냐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인지기능 검사를 해야 되는데 어르신이 말을 못하세요. 의사소통이 대화가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측정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럼 불가능하다라는 걸 인지기능 검사를 대체해서 서류를 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그거에 관계된 병원 진단서라든가 그죠? 만약에 진단서를 하기 힘들다면 우리가 욕구사정 있으시죠? 욕구사정에도 마찬가지로 인지능검에 대한 측정하는 게 있으세요. 거기에다가 위 어르신은 언어장애 인해가지고 의사이 불가한 경우로 인지능 검사 측정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는 상담 일지에다가도 이런 내용을 다 적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제일 깔끔한 건 병원 진단서 우리 어르신들 그 서비스 진행하실 때 만약에 우리가 처음 인지능검 측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르신이 언어장애나 이런 걸 못한다고 하시면 적어도 병원 의사 진단 내역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계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보호자분과 상담한 거를 처음 입수할 때, 처음 시작을 할 때 그 상담 일지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은 언어장애로 의사소통이 불가하기 때문에 인지기능검사가 측정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하더라도 여기서 하나 드릴게요. 인지기능검사 기록지는 작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밑에다가 작성 점수는 0점을 내리시고 측정 불가능이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측정 불가능 적고 가로 열고 위 어르신은 언어장애면 의사소통이 불가한 경우므로 인지기능 검사 측정이 불가능함. 그 근거 자료, 요구평가 기록지, 또 보호자와 상담 내역 또는 송당 내역지, 그다음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함. 이런 거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평가에서 무조건 인지능 검사를 개시 전 또는 1년에 한 번씩 진행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무턱대고 우리 어르신이 이래서 우리는 안 했어요. 그럼 평가관이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어르신이 언어장애가 있고 의사소통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언어장애 들을 수는 있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측정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아셨죠? 저라면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측정하고 점수를 다 그냥
빵으로 내릴 겁니다. 빵으로 내리고 어르신이 대답 안 하면 언어장애와 의사소통으로 인해서 어르신이 인지력 측정 대답에 대대로 못하고 측정표대로 인해서 어르신 몇 점이나 치매가 예상되지만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치료 병원 의사 치료를 동반하여 진행해야 될 것 같음. 이렇게라도 저는 적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이 질의응답에 올라오는 질문들이나 뭐 저희 카페에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 보면 대부분 뭐냐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적게 할 방법 없나요? 이거 어떻게 안 하는 방법 없나요? 이게 제일 많아요. 근데 깔끔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으십니다. 왜냐면 그런 것들 평가관들도 다 판단합니다. 판단하기 때문에 최대한 진행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가산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프로그램 및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일지를 작성하고 가산을 받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유선 상담으로 대체되면서 서명을 받지 못하는데 평가 시 문제가 되나요? 자,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으세요. 자, 우리가 이 질문은 방문상담관리입니다. 즉 방문이랑 우리 방문그룹에만 포함이 되는 건데 가산 업무 외에는 모니터링 조사 기록 기준과 평가 기준이 서로 다른 항목들이 있어요. 평가에서는 상담을 했다고 해서 서명 부분은 포함되질 않아요. 수급자나 보호자의 서명은. 작성한 사람의 사인은 들어가더라도 그 상담을 진행했던 우리 어르신이나 보호자는 서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평가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리고 현재 우리가 코로나 한시적 적용 방법에 보면 경고 단계 이상, 지금 심각 단계죠? 이 경우에는 무조건 유선으로 하더라도 인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유선으로 하면 인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유선으로 하셔도 되는 겁니다. 아셨죠? 경고 단계 이상까지는. 자, 방문 상담 일지 또 질문을 보겠습니다. 방문 그룹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맞으시면 되는 거고요. 방문 요양에서 사회복지사 등을 추가 배치하여 별치사의 이어사시서식 프로그램 관리 및 사회복지 업무 수행 일지를 작성하고 있는데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 모두 이용하는 수급자는 두 가지 급여 중 모두 상담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나요? 아니겠죠. 당연히. 볼까요? 질문 2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가산 인력이 가산받는 가정방문 급여의 수급자에게 방문 상담을 진행한 경우 해당 기병이 실시한 걸 인정은 해요. 인정은 하는데 뭐냐면 업무 수행 일지가 평가 기준 필수사항 모두를 충족하며 상담을 실시한 방문 요양과 목욕 각각에 대한 상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각각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복지사님이 이분이 방문 요양과 목욕을 같이 진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혼자 나갔어요. 그날 나가가지고 어르신에 대해서 상담 일지 한 장으로 쫙 떴어요. 쫙 썼죠? 그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일지를 쓰셨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 방문 요양이나 목욕에 구분 표시 없이 써놨다면 둘 중 하나는 감점 내리겠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 각각에 대한 상담, 즉 분리하라는 겁니다. 제가 왜 우리 재가기관 설명드릴 때 항상 초반에 제가 매뉴얼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하나의 대표자로서 요양 목욕을 운영해서 난 하나로 생각을 하지만 공단에서는 분리돼서 두 개로 봐요. 요양과 방문 목욕을 별도의 기관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각각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직원 A가 됐든 뭐가 됐든 각각 바인더도 준비하신 게 그게 아니라면 별도 분리하셔가지고 다 표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즉 업무 수행 일지를 한 장으로 가시겠다면 거기에 관계돼서 어느 부분은 방문 요양이고 어느 부분은 방문 목욕인지를 표시하는 게 좋으세요. 아셨죠? 그게 아니라면 두 장 작성하시는 게 더 낫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다음 질문 볼게요. 28번째 질문인데 우리 방문 상담 관리 똑같은 얘기라고 하시면 되세요. 모든 수급자에게 상담 결과 반영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나요? 12월에 신규로 등록한 수급자에게도 실시해야 하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어르신에게 방문 상담을 진행하면 연 1회 이상 급여 결과에 반영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 공단에서 어떻게 답변했나 한번 볼게요. 모든 수급자에게 상담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였다면 상담을 통해 파악된 수급자의 욕구나 건의사항, 상태 변화 및 보호자의 욕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실제 급여 반영될 수 있도록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수급자가 12월에 신규로 급여 계획을 한 경우에는 상담 및 상담결 반영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12월은 평가하지 않으며 1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을 시작한 수급자의 경우에 대해 12월까지 매월 방문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 결과에 따라 급여를 반영했는지 확인합니다. 자, 제가 기본편 매뉴얼 설명드릴 때 그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우리가 수급자 상담을 진행하고 연 1회 이상 결과 반영하는 거를 현재 이 매뉴얼 답변이랑은 다르게 두 가지 형태를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수급자 방문 상담 일지나 가산 업무 수행 실지로 보면은 어르신을 상담하고 조치 내용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조치 내용을 간단하게 한 거, 이걸 그러니까 평상시에 간략하게나마 조치한 거를 보는 게 있고요. 또는 뭐냐면 그 중에서 연 1회 이상 급여 계획에 반영한 거라든가, 그죠? 실제 반영한 거를 연 1회 이상 한 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연일에서 반영을 전 수급자에 다 해야 되느냐? 전 수급자에게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12월에 신규로 올해 작년 12월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들어왔다면 연일에 반영을 해야 되냐? 내년에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다음 연도에는 반영하셔야겠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12월 거는 안 되지만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상담을 진행하고 그 상담 결과를 급여에 반영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매월 방문 상담일지나 우리가 가산 업무 수행일지에다가는 매번 틈틈이 어르신에 대한 거와 그 상담 내용을 적고 조치할 수 있는 건 틈틈이 적어 놓으셨잖아요. 그걸 평가관한테 보여주시고요. 1년 연일회입니다. 연일회라는 게 2019년 한 번, 2020년 한 번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20년 12월에 만약에 상담 처음에 입소를 하셨다면 입소 당월에는 상담을 굳이 안 하셔도 되세요. 그러면 2021년 1월부터 상담이 진행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상담을 하시고 12월 정도에 그거에 대한 상담 결과 반영을 제일 좋은 건 급여계획에 반영하시는 거세요. 급여계획에 반영을 하시면 우리가 연일에 한번 급여계획을 진행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급여계획에 반영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그런 내용들은 제가 응용편에서 서식과 샘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할 겁니다. 아셨죠? 자, 지금 오늘 그 2020년, 2019년 제과급여 평가 매뉴얼 답인도 Q&A죠.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위험도 평가와 우리 방문 상담 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뭐 질문들이 많은데요. 결론은 뭐냐면 그냥 나 이거 어떻게 좀 평가 좀 편하게 해볼까, 이 질문들이 제일 많은 겁니다. 아셨죠? 지금 저희 네이버 카페에 제가 운영하는 저희 카페 아시죠?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이버의 검색창에다가 평가과장을 검색하시면 되세요. 그게 아니시면 우리 평가과장 검색하시거나 그게 아니시면 자, 인터넷 한번 열어볼게요. 인터넷 열어보시면 이제 똑같으시죠? 여기 저희 유튜버 이제 평가과장에 와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거겠죠? 그러면 이거 동그란 거를 치시면 이렇게 홈, 동영상, 재생문화, 커뮤니티, 채널 정보 보이시죠? 이 정보를 클릭하시면 정보를 맨 아래 보시면 저희 커뮤니티 카페가 보이세요? 이 카페를 누르시면 제가 운영하는 이렇게 평가과장 전용 카페가 나옵니다. 여기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보이시죠? 다른 분들 이렇게 교양원 질문방, 제가 기한 질문방에 질문들을 하시는 거예요. 때마침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가지고 5월 이벤트 내가 바로 질문왕이라는 이벤트가 진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질문만 많이 하시면 원하시는 평가 서식을 무료로 드리고요. 또 1등 하신 분은 저희가 지금 한 25만원 상당의 판매를 하고 있는 우리 평가 바이블과 1년치 샘플이 포함된 USB 세트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평가 준비하면서 모르는 거 있으시면 지금처럼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질문을 해주시면 궁금한 것도 해소가 되고 또 내가 원하는 평가 소식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또 질문사항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평가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